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 사담회. 아, 깔끔하네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박현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만능 지식 트레이너 곽지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이 은쟁반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음식일까요? 음식으로 소개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네. 아쉽게도 음식은 아니고요. 짜자잔. 짜잔. 이게 뭐야? 이고요. 짜자잔. 짜잔. 이게 뭐야? 이것입니다. 검은 이게 뭘까요? 천. 예, 검은 천. 검은 천이죠. 바로 히잡입니다. 예, 히잡. 이게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대 이슈로 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오늘은 히잡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من هیچ وقت ناراحت اتفاقی که افتاده نیستم و نخواهم بود. 오히려 과거의 이란을 보니까 되게 이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인 예.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70년대 이란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개혁군주, 바로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가 집권하던 시기가 그랬는데 네. 제가 그의 이력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태어나 6살의 왕세자 자리에 등극한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이란 최초로 해외 유학파 출신 왕위 계승자로 영어,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마스터한 능력자입니다. 백색 혁명을 일으키며 이란 여성 권익에 앞장섰는데요. 한편으로는 민심과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 국민을 가난에 빠뜨렸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입니다. 지금 히잡 이 시위 때문에 이 팔라비 국왕이 다시 한번 좀 소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 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키미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네. 여기 오실 때도 히잡을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란에 있을 때는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써야 하는 건 거죠? 네, 그렇죠. 이란에는 이제 이슬람교 율법이 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히잡도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다 히잡을 법적으로 써야 하고 이제 외국인도 이란에 가면 히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 외국인도? 네네네. 저도 만약에 뭐 갈 일이 있으면 저도. 네, 나라의 법이라서 지켜야 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럼 만약에 네.
정말 무지해서 이걸 못 썼어요. 네. 아니면 혹은 되게 어설프게 써서 막 바람에 날렸어. 그 잡히면 전 어떻게 되나요? 이제 도덕 경찰에 걸릴 수도 있죠. 도덕 경찰. 네네네네. 이란에서는 히잡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히잡은 이제 이란은 옛날부터 좀 정치적인 이슈였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팔라비 왕조 시대는 히잡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지금은 히잡을 꼭 법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슈가 많았죠, 이란에서. 히잡이라는 말은 사실 가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린다라는 게 이게 뭐 몸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남녀라든지 사람 사이 뭐 이렇게 장막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무슬림 사회에서는 히잡은 반드시 쓰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 왔죠. 원래 중동의 네. 이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 뭐 이런 거로부터 견뎌야 되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실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뭐 쓰고 가리고 이런 게 많기는 했죠. 처음엔 생존템이었겠네요. 네. 예. 갈수록 이제 여성에게는 히잡이 의무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풍습처럼 이렇게 좀 굳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게 종류가. 네, 이게 또 맞아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또 상황마다 히잡도 네.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머리하고 가슴 정도까지 가리는 걸 히잡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네네. 얼굴만 남도록 이렇게 싹 가리면 그거를 차도르. 차도르. 눈만 보이도록 하면서 가리면 그거를 니캅. 니캅. 아예 눈까지 제대로 안 보이도록 완전히 이렇게 가리면 이제 부르카라고 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구분이 있지요. 부르카는 어떻게 이 시야 확보가 돼요? 안 돼요. 그 저거는 약간 벌칙 아닌가요? 부르카는? 아니 근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장처럼 이렇게 모기장처럼 뚫려 있는 거거든요. 눈가 있는 데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가격 차이도 있어요. 가격. 네, 어. 비싸면 비쌀수록 가벼워요. 아. 싸면 무겁습니다. 네, 싸면 무겁고. 순간에만 목 아프고 이렇게 네. 했구나. 그렇겠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탐구할 팔라비 2세는 히잡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 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사실은 이 무하마드 레자 샤 같은 경우에는요 서구 근대화 개혁을 합니다. 이란이 이제 본받았던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제일 먼저 이 무슬림 다수 국가 중에서 세속화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그 당시 그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문화 훌륭한데 서구가 더 앞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모자법이에요. 서양 사람들처럼 모자를 쓰자. 아, 페스라는 모자를 벗기고 서양 중절모를 쓰자. 예, 그래서 중절모를 쓴 게 1925년 모자법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서양 문화 약간 상징처럼 보일 수 네, 있어. 그거를 본 사람이 이 무하마드 레자 샤의 아버지인 레자 샤입니다. 나도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이란에서도 남성들 복장을 갈아입혀요. 양복 입히고 강제로. 예. 예,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튀르키예는 여성 히잡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바뀌면 여자들은 자연히 바뀔 거라고 봤고요. 근데 레자 샤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36년에 이제 여자들한테 히잡을 강제로 베끼었죠. 이제 흔히들 매체에서 보는 지금보다는 좀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의 이란은 그때였을까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 왕이 1925년에 즉위를 하는데 그때가 현대 이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근대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아들이 41년에 아이 강제로는 하지 말자. 그렇게 둔 거죠. 자율화를 한 거네요. 그냥 이제 개혁, 근대화 개혁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히잡을 벗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백색혁명. 백색혁명, 1963년에 백색혁명인데요. 진짜 약간 60년대 뭐 미국 모습이라고 해도
차이가 없을 뭐 정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럼 이 백색 혁명 당시에 여성들은 어땠나요? 이걸 한 번에 딱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이 백색혁명의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줍니다. 참정권을 주고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을 합니다. 소작농들이 많거든요.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니까 당연히 대지주들은 싫어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때 땅 받은 사람들이 한 250만 가구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문맹 퇴치 교육을 시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성들과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곳곳에 마을에 다니면서 글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근대화 작업이죠. 이게 백색혁명의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이야, 굉장한 혁명이었던 거네요.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내는 그쵸. 경우들이 많았어요. 꽤 오랜 기간 투쟁해서 얻어내는 건데 위에서. 지금 아예 팍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네. 것 같은 근데 이제 이게 아래서가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한 번. 위에서 혁명. 그때 여성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 키미아 씨는 들은 거 있나요? 네, 그 백색혁명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히잡 쓰는 것도 자유로웠고 이제 남녀 공학도 생겼고 뭐 극장이나 뭐 데이트할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좀 갑작스러운 히잡을 이제 벗어야 되는 것이 조금 불만인 사람들도 생기긴 했죠. 연화에 대해서는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 시기에 뭐 갖가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군인 경찰 그런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새로 쫙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냉전 시기니까 서방하고 친한 나라 중에서 이런 무술 이런 거를 잘 알려줄 만한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태권도 하는 사람들 자꾸 파견하고 태권도 하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여튼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태권도 상당히 인기 스포츠고요. 예. 시바점이 그때였네요. 아, 이거 그러면. 팔라비 때부터구나. 네, 동네에서도 하는 사람들 많고 가끔 텔레비전에서 중계 같은 거에 좀 사람들이 열심히 보기도 하고. 신기하다. 키미아도 혹시 태권도 배웠나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하도 다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저도 조금 배웠어요. 진짜요? 그래, 네. 무슨 띠까지 했어요? 저 파란 띠까지. 파란 띠.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학교에서 나 태권도 배워, 너 태권도 배워 다 이제 어떤 데야 이러니까 전 뭐지 궁금해서 저도 해봤어요. 영재 선생님 혹시 태권도 해보신 적 예?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뭐 예. 혹시 뭐 띠나 품 이런 딸품 군대에서 그냥 강제로 따는 그 일품. 아, 예. 일품. 따셨군요. 아하. 예. 저는 제일 싫은 게 군대 태권도라서 도망다녔어요. 태권도 제일 태권도에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저희는 재밌게 하는데요. 태권도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저도 저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란이 거의 세계 최고의 태권도 선진국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약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하나 있는 게 이란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 중에 최초로 여성으로서 메달을 딴 선수가 알리자데 선수라는 분이 계신데 알리자데. 알리자데. 이분 뭐 태권도로 메달 따셨습니다. 예. 네. 당시 이란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이분이 2020년에 이란을 떠나서 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이란이 여성 인권 탄압 같은 게 심해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이유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이 현대사 속에서 이렇게 격동을 거쳐온 이란의 어떤 상황, 문제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사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팔라비는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혁명을 갑자기 또 일으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참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왕이 오는 것도 아버지한테 계승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영국과 소련 때문에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왕을 쫓아내고 별 힘없는 아들을 앉힌 거거든요. 예, 이제 왕이 아들이 1919년생이잖아요. 네. 41년에 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몇 살입니까? 만으로 21살이에요. 22살이 우리나라에 22살 정도. 네네.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은 중동의 모든 정책은 중동에 미국이 가입하는 것은 석유 때문에 그런다. 냉전 시대면은 미국이 석유가 많이 필요한 나라잖아요. 특히 50년 이후부터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이란이 발전합니다. 그때부터 샤가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더 느끼고 미국이 또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란을 근대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본인이 힘을 완전히 주도를 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국가의 힘들이 좀 그냥 앉혀놓은 왕이었는데 그치. 실제로 힘을 얻게 되면서 파격적인 추진을 좀 한 거네요. 어이구야. 팔레비 2세 같은 경우에도 이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많이 써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왕 팔라비 2세 같은 경우에는 궁중 생활이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합니다. This Justin,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궁전이 이 팔라비 2세 때 사용했던 사드 아바드 궁전이라고 하는 그런 궁전인데요. 어이구야. 디자인 자체가 일단 좋지요. You and me, I respect your privacy. What happens here will never leave this room. So lock the door, put me in, put a finger to my lips. 'Cause I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to stand up, too hard to handle. No, can't say out loud what I would do. Off the record with you, off the record with you. 김희아 씨 저기 가보셨나요? 저 궁전? 네, 가봤죠. 저희 학교 역사 시간에 네.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 궁전에 이제 투어를 해주는데, 근데 엄청 화려하고 제가 진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식탁이 있었는데 거기 식탁 위에 포크랑 숟가락 이런 거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기억이 나고 이런 따로. 금수저네. 71년이 되면 정말 상상은 초월한 일을 합니다. 어떤? 71년이 되면은요, 페르시아 제국 성립 2500주년 기념해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 기념식을 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전 세계.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정상을 다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제 김정필 총리가 갔는데요. JP가 네. JP가 직접.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흥축특사 호베이다 이란 수상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35년부터) 이란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이 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흥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레이드와 기념식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딱 네. 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사치도 좀 심한 것 같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얼마나 거예요. 들었겠습니까? BBC의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게 최소한 1억 달러 정도는 들었다고. 당시 돈으로 1억 달러요? 71년에 1억 달러면 1억에서 2억 달러라고도 얘기를 해요. 화려한 거를 또. 샤를 망친 두 가지가 있는데 돈 그리고 지위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민들이 똑같이 놀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부차가 심할 수밖에 없죠. 나오죠. 부자는 부자.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콩코드 비행기 아시죠? 예. 네. 제일 콩코드 빠른 거.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나라의 어떤 총생산은 많아졌는데 부의 분배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힘든 분들, 힘든 서민들은 생필품도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래요? 힘든 시기였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유난히 팔라비가 집착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집착. 집착했어요. 차 아까 보니까 차가 그게요?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차도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죄송해요. 팔라비 샤가 우리 장도연 씨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오, 힌트. 약간 커트머리. 인생 역전. 웃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웃긴 사람 좋아하나요? 장도연 씨가 좀 다른 여성들보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부분. 모든 면이 특별하시죠, 사실. 그렇죠. 키가 크시죠. 키가. 키 큰 여자를 좋아해요. 큰 여자 좋아해요. 왜요? 아버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키에 대한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전 티켓 좀 끊을 수 있을까요? 이란 티켓. 돌아가셨어요. 팔라비 지금은 다른 이란입니다. 비슷한 사람 지금 많이 다른 있지 이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장도연 씨 가도 이란에서는 키 큰 여자 많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네요. 한국에서 예, 누리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키 큰 왕비랑 뭐 어떻게 결혼을 했나요? 키 큰 사람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왕비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몇 명이에요? 왕비들이네요. 네, 왕비들이죠. 저 왕비가 총 결혼을 3번 합니다. 3번. 네, 첫 번째 결혼은요 정략 결혼이에요. 네. 딴 나라의 무슨 네, 왕의-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는데 사실 되게 예뻐요. 파우지아 공주죠. 파우지아 공주. 굉장한 미인이신데요. 영화 배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예, 근데 이 아버지가 네. 이집트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 시켜요. 이집트하고 그 왕비를 들이면 나중에 왕비가 되면 이란의 뭐랄까요 그 위치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하마드 레자 샤도 좋아했죠. 예. 일단 이쁘니까. 아 예. 그런데 예, 좋아했는데 서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성격 차이. 예, 파우지아 공주는 페르시아어를 잘 못해요. 어. 언어적 소통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 대화도 별로. 그리고 파우지아 공주가 봤을 때 레자 샤는 마마보이예요. 엄마 그리고 여동생 끼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들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샤 자체가 과연 가정에 그렇게 충실했느냐, 뭐 사랑 어떤 뭐 이런 남녀 관계에서 얼마나 파우지아의 마음에 들 수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샤는 이제 유럽식의 그런 나이트클럽 이런 걸 좀 좋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도는 이야기로는 할리우드 여배우 진 티어니라든가 이본드 까를로 뭐 이런 사람들과의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보니까 아니 근데 나이트를 그 국왕이 가려 그러면 어디 나이트를 가나요? 그 저기 이란엔 나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아라비안 나이트. 옆쪽에 아라비아로 나이트라고 하면 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은 이란 여성인데 예, 남부의 아주 훌륭한 집안 출신인 소라야 에스판디아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굉장히 또 동양적으로 아주 잘 빚어진 조각 같잖아요. 소피아 로렌 막 이런 옛날 배우하고 비슷한 느낌.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고 안타깝게 이제 그 다음에 왕손을 낳아야 되는데 왕손이 안 대를 이어야 생기니까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왕도 그래도 이제 그 이혼 앞에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또 받고 사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이란의 신부 선생님이. 그렇죠. 이란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가 또 번째. 있군요. 세 번째 결혼인데요. 사실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기 큰딸,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하고 네네. 친구예요. 진짜 딸하고. 친구예요? 딸 친구랑요? 딸 친구. 동갑이 아니라 친구. 진짜 친구야? 진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국경일 행사에서 만났는데 첫 딸이 밀어줬고요. 보통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나겠죠. 내가 만약에 친구 아버지랑 만난다? 와. 근데 친구 아빠가 왕이에요. 아니라도 좀 그냥 충성하면 되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러면 이 둘의 결혼 생활은 좀 순탄했나요? 괜찮았어요. 그랬어요. 예, 그 왕비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예. 예, 살아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파라디바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번 히잡 시위를 보면서 좀 자유와 해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دادهای اخیر ایران با شهبانو در 84 سالگی به رادیو فردا زندگی آزادی رو تکرار میکنم و واقعا باعث افتخار
샤가 당시에 이란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유치한 스포츠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74년. 네. 그래서 공산국가든 뭐 서방하고 친한 국가든 다 와라 이런 식으로 아시안 게임 크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는 맞아. 그런 기회가 이때 이 70년대 이때 아시안 게임에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냉전 시기니까 북한하고 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어떻게든지 북한보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한국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아시안 게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황호동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거든요. 황호동. 예, 근데 이분이 역도 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역도는 아직도 당신이 제일 잘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분 국회의원이었는데 아시안 게임 선수로 이란으로 갔습니다. 테헤란으로 갔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이분이 메달도 따셨던 거 그래요. 예. 수영에서 당시 한국 최강의 수영 선수가 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뭐 아시안 신기록 세우고 좋은 기록 세웠는데 바로 그때 기록 세웠던 유명했던 선수가 조리현 선수. 조리현 선수. 아시안 게임. 그의 메달 행진은 계속된다. 다음 7회 테헤란 대회에도 금메달을 차지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우승 후 모시 한복을 차려입고 시상식에 오른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성적은 좋았는데 예.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아시안 게임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도 그만한 화려한 시설이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테헤란에 거대한 경기장을 짓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이란 하면 다들 떠올리는 경기장인 아자디 스타디움이 그때 건설이 되죠. 저는 저길 가봤습니다. 아, 저기서 중계하다가. 어떻든가요? 예? 어떻든가요? 아, 근데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원정팀의 무덤. 그래가지고 국가대표팀이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네. 저희가 그때 차범근 감독님이랑 제가 중계를 하면 국가대표팀이 2년 동안 무패 행진하고 있습니다. 와, 승리 아이콘.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이긴다.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도 좀 술렁했어요. 저 팀이 오면 이기더라. 드디어. 네, 이번에 느낌이 좋다. 그랬는데 중계석을 우리가 잡아놓은 거를 저쪽 이란에서 약간 텃세를 부리면서 74년 그 테헤란 아시안 게임 하던 저 천장 중계석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갑자기. 몇 년도였는데요? 가셨을 때가? 2012년.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74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쓴 중계석 같아요. 정말 먼지가 먼지와 많던가요? 쓰레기와 막 그리고 높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럼 잘 안 보이잖아. 선수들 분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경기장 가면은 그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큰 초상화가 그 천장에 걸려 있거든요. 그분들과 저희 눈높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저희 악연의 경기장. 이 시기 기억나십니까? 중동 건설 붐이 불었었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가서 일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이란 내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고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셔가지고 상당히 인식도 좋은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죠.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구하기 어려워서 세계 경제가 한번 완전 뒤집힌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석유를 좀 구해 올 수 있었던 나라도 이란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란 관계가 이 시기에도 좋았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에 이란의 수도 이름이 붙어 있죠. 그쵸. 테헤란로. 테헤란로. 네. 다들 아시죠? 혹시 테헤란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이게 약간 양국 친선 행사처럼 하면서 서울의 테헤란로를 만들고 테헤란로에도 서울로를 만들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만들고 혹시 서울로도 가보셨나요? 네, 테헤란의 서울로는 한국 대사관이 위치한 대사관이 있어요? 네네, 한국 대사관이 서울로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 공원도 하나 따로. 그럼 거기도 약간 번화가 같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번화가가 약간 아니고. 조용한 곳입니다. 공원 있고. 네, 공원 있고 조금 자연이 많고 근데 그냥 특징은 이제 한국 대사관이 거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도시 이름을 딴 유일한 그쵸. 서울 시내는 뉴욕로도 없는 나라에 네, 되게 놀랐던 게 테헤란로가 여기서 되게 좋은 도로로 엄청 번화가. 거기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70년대 후반에 거기 처음 만들 때는 그때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번화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20-30년 흐르면서 이제 양 나라가 발전하는 형태가 달라지면서 서울로 테헤란의 서울로는 아직도 그냥 조용한 그런 곳으로 남아 있는데 서울의 강남의 테헤란로는 갑자기 뭐 엄청난 곳으로 번화가
번화한 곳으로 가장 번화한 곳으로 변해버렸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테헤란로 근처에 살고 학교 다녀가지고 그냥 테헤란로 뭐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값으로 상징되는 곳이 돼서 저도 참 세상의 흐름을 잘 몰랐구나. 예. 서울로 혹시 몰라요? 사동시나 서울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를지 모릅니다. 부동산 촉 없다고 그러죠? 없어요. 예, 전혀 그것까지 없어요. 염두에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독특한 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극이 이상하게 이란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아. 예를 엄청났대요. 예를 들면 뭐 주몽이라든가 대장금 뭐 이런 게 이상하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국을 접했던 게 사극 드라마였어요. 어떤? 되게 대장금. 대장금. 제가 오나라 또 초등학생- 들으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반영이 됐는데 엄청나게 시청률이 나왔어요. 90% 이상. 90%요? 한국에서 더 높게 나왔어. 거의 이제 모두 다 봤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주몽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길거리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면 마트 가서 같이 TV를 보고 있거나 만약에 밖에 있으면 와. 다들 그걸 보고 아직까지도 재방송하고 있어요. 송일국 배우 이란 가면 난리 나겠네요. 갔었어요. 가서 뭐 모델 활동도 하시고 와. 한국의 제품들 이게 이런 것도 사극이 이게 먹는구나. 엄청나게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복이라는 게 이제 이란 지금 상황에 이제 이슬람교 히잡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영화나 이런 거는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경우에 그 장면 자체가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나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방영이 안 되는데 이제 한복을 입고 있고 이제 또 남녀간의 그런 스킨십 장면도 거의 없으니까 그럼 딱 좋잖아요. 이란 그 규칙상에서. 근데도 우리 장도연 씨가 이란 가시면 아마 장도연 씨를 소선호라고 부를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소선호요. 주몽에 나온 소선호. 한혜진 배우가 연기하시지 않으셨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개그도 한번 저 이란에 가봐야겠던데. 팔라비의 여러 가지 개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격한 변화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샤 팔라비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계속 나처럼 해봐라 멋있지 않느냐 근대화해라 이런 식으로 권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었던 파이살 왕이 충고 섞인 글을 보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약간 좀 연기를 좀 해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처럼 해봐라. 약간 버추얼 리얼리티로 현실감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신이 한글로 써 있네요. 한국 이란 관계 각별하거든요. 역시 테헤란로.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여, 근대화를 하십시오. 국가를 개방하십시오. 남녀 공학 학교를 세우십시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게 하십시오. 디스코장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왕좌를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왕끼리 보낸 것 치고는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되게 직설적이네요.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도 없고 근대화를 하시오. 디스코. 그렇게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왕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충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폐하 충고에 감사합니다. 주선 너무 신화 같아요. 그래요? 국왕 대 국왕인데. 좋아요. 약간 무릎 꿇고 인구도 작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조금 생각했어요. 지금 약간 권위를 좀 갖고 있는. 정상회담인데. 죄송합니다. 폐하 충고에 감사합니다. 너무 건들면 아니 나쁘잖아요. 괜찮아요. 폐하 충고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폐하가 프랑스의 왕이 아니시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리의 엘리제 궁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 계십니다. 폐하 국민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콤하네, 매콤해. 뭔가 좀 뼈 있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실제로 파이살 궁왕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란의 왕정의 몰락을 1971년
2500주년 그 기념식으로부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거대한 행사들. 예. 국민의 반이 아직 그 가난하게 사는데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는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힘들게 사는데 민생은 어떻게 하고 민생 분명히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을 거란 국민들은 반발심이 더 커지고 계속 그런 모임들이나 뭐 이야기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보통은 이끄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63년에 1월 달에 백색혁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 제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성직자였던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직자 중에서 지도자급이거든요. 특히 이 백색혁명은 이건 이슬람의 어긋나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듣지 않았어. 바로 군대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견이 나오기에 사형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궁중에서. 그런데 그때 정보부 장관이 아니다. 사형시키면 더 시끄러워진다. 그치. 더 들고 일어나지.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그냥 국외로 추방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국외로 추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메이니에 대한 이런 압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란 내부 반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샤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계획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팔레비가 잘할 수 있는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갈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땐 젊은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운전해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왕 때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예. 폐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들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들었어요. 네. 그런데 49년에 이제 총 한 번 암살 시도 당하고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안 들어요 말을. 예, 이제 국민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 그 신하들 말을 좋은 말하는 사람은 다 쳐버려요.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주변에 쉽게 말하면 참 잘하는 사람들만. 근데 지도자로서는 지금 빨리 꼬꾸라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그냥 귀 닫아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저는 이건 뭐 제 그냥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팔라비의 최악의 실책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잔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바크를 사용했습니다. 사바크. 네, 이게 비밀 경찰 조직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전성기 때는 사바크 요원들이 6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6만 명. 규모가 엄청 거의 크네요. 거대한 하나의 군 병력 같은 그런 기구를 운영을 하면서 아니 근데 6만 명이면 이미 비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스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각계각층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힘으로 억누르고 처벌하고 고문하고 막.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란 국정원인 거죠 당시에 예. 팔라비. 근데 이거를 CIA 본따서 만들었고요. CIA에서 또 기술을 전수받아요. 직접적으로. 네, 전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란의 안전은 미국한테 중요해요. 냉전 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소련만 막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색혁명도 마찬가지라 본 거죠. 백색혁명도 이거 분명히 미국이 시켜서 했다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라비가 끝까지 왕권을 좀 유지하기에는 국민들 불만도 이제 확실히 많이 끌어오르는 분위기였었고 사바크로 계속 찍어 누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왕권은? 그러니까 찍어 누른다는 얘기는 반대 소리가 많았다는 예. 얘기잖아요. 반대 소리가 많았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좋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76년 12월 달 오페크 회의입니다. 석유. 네, 오페크 회의. 그러니까 이란은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란은 돈이 필요하니까 유가를 올려야 되고 미국은 근데 안 올려주려고 그러고 올리면 경제가 힘드니까. 근데 이때 딱 한마디로 끝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그러면 니네들이 감산한 만큼 우리 증산해버린다 그래요. 그럼 유가를 못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편에 들었었어요, 사우디가. 그때까지는요, 네. 미국의 모든 언론은 이란을 칭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우디가 모든 칭송을 받아요. 노선이 연결돼. 그리고 77년 1월 2일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들어온 거죠. 이란 국가가 돈이 비었다. 국가의 돈이 비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게 호메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호메인을 또 건드립니다. 아들을 죽였어요. 호메인이 아들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다음에 신문에 또 78년 같은 경우에 신문에 호메이니가 뭐 스파이니 뭐 유대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호메이니를 아주 악성들하는 글을 내는데 그게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흑색 선전을 아무리 해도 오히려 민중들은 안 믿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시위 나오니까 신학생 시위 나오면 오케이 적당히 하고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쏴버리니까. 그럼 또 이제 혁명이 시작되나요? 예, 죽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팔라비 2세는 물러났는데 그 뒤에 행보가 궁금해요. 당시에 이것저것 떠돌아내죠.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플라잉 더치맨이 뭐냐면 그 17, 18세기에 네덜란드 유령선을 얘기해요. 계속 떠도는 유령선. 그러니까요.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네. 그 전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돈 때 너무나 잘 받아줬어요. 진짜 1인 드라마 같다. 예, 왕그 아니 팔서방이 막 이러면서 그 외국 원수가 오는 거 그 예식을 그대로 해주면서 받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모로코로 갑니다. 근데 모로코에서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샤가 좀 서글펐을 거예요. 왜냐면 모로코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진짜 왕이었을 때 손 벌리는 나라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나라를 떠나고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는 아주 예외였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래서 조광지처는 그래도 여기 있으라고 해주고 끈 떨어졌다고 또 모로코는 이게 또 약간 구박하고 그런 거네요. 그 비행기 2대로 왔거든요. 예. 결단을 내려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더 이상 돈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 온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암이었어요. 병이 생겼다. 예,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받아들이죠. 근데 이 국제사회가 비정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망해가지고 이 세계의 반을 돌아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형님이라고 그렇게 왔는데 암 걸린 사람이 당신은 못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는 게 국제사회가 지금 비정한 것 같아요. 더치맨이 예, 결국 마지막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암이요. 인간의 말년으로서는 참 불쌍하죠. 저는 항상 이란 역사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게 특히 팔라비 정권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게요. 진정한 의미에서 입헌군주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그게 근본적으로 입헌군주제인데 이란은 팔라비는 군림도 하고 통치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독선적이 되죠.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그 혁명이 막 났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나한테 반대를 하느냐 이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 뭔가를 못 읽은 거죠. 못 읽고 만약에 처음 왕이 됐었을 때 그 초심을 갖고 있었으면 좀 더 훌륭한 왕으로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품격, 지도자가 민심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우리가 이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저는 계속 이야기할수록 요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히잡 시위가 계속 오버랩돼서 그냥 좀 이런 변화에 사실 가장 좀 적응하고 힘들어하는 건 또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좋게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뭐 젊은 시대를 이런 걸로 안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빨리 좀 좋은 경제적
이나 뭐 정치적인 사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실을 보는 눈과 또 올바른 지도자의 처신 이런 것들을 또 팔라비를 통해서 또 팔라비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흐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인물사담에 오늘 팔라비 2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한자로 하면은 빛날성의 재상제, 제갈량을 상징하는 장명이었어요. 충신이고 굉장한 지략가고. 충신이었을까요? 충신. 유비가 이제 유언 남기잖아. 자네가 그냥 임금이 되게. 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반협박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 그 삼형제 뭐 친형제는 아니지만 삼형제. 그건 맞나요? 도원결의는 없습니다. 똑똑한 건 맞는 거죠? 부인의 아이디어가 이건 사실이겠죠. 실제로 아닌가요? 실토시네요. 이 순간이 전설로 기억할 내 마지막